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은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열망, 국민의힘은 바른 대통령 선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강북과 충북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막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돌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리투아니아 국회의장과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핀테크, 방산 분야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파장이 확산되는 논란성 발언들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도 조금 전 끝났는데요.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32.95%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로 40%를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오후부터 투표율이 둔화되면서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을 넘어서긴 힘들 전망입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19.58%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첫날 투표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이틀째 사전투표도 어제 투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오전 10시엔 투표율 23.33%로 최단 시간 투표자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이후부터 시간대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32.95%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 투표율까지 집계가 완료되면 최종 투표율은 33% 후반에서 34% 초반으로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 36.93%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첫째 날 투표율에 비해 둘째 날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지난 대선에선 주말이 끼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평일에 반 사전투표가 치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 지역 등의 투표율이 높았고 대구, 부산 지역 등이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각 당은 직전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과 비슷한 사전 투표율에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원하는 민심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괴물 독재를 저지하겠다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화하고 단호한 의지가 이처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가운데 19대 20대 대선 투표율 77%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강원과 충북을 찾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 직장인들과 청년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 춘천,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소양강과 충주댐 등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늘려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고 동해안 수소 산업과 해상 풍력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하고 균형 발전으로 온 국민을 위한 지속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해서 소외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법제화까지 할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 전날 자정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외박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를 거쳐 충주, 원주, 춘천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김 후보는 계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같은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도 선거 당일까지 무박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과 대학가를 찾아 직장인과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파란당과 빨간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왔냐고 지적하고 자신은 기회의 사다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30대의 대통령이 됐더니 결국은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마크롱 대통령 인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을 해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방송 토론 중 자신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밝히고 당원들에겐 별도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전 투표율. 네, 어제부터 시작된 21대 대선 사전 투표가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 초반에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다가 뒷심이 떨어지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사전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투표율이 하도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네. 그 긴 줄을 예상했는데 저희 동네는 1분 만에 하고 나왔습니다. 그 평일에 이제 사전 투표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동안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캠프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각 캠프 측은 서로 이제 자신들이 유리하다면서 서로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모이고 있고 이 평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국민의 뜨거운 투표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며 본투표에서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바르고 일반 국민 수준의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본 투표율도 오르고 그만큼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많아져야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나라의 혼란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보이고 TV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실 관리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사고 수습이 바로 됐습니까? 네, 다행히 이 외부로 반출된 투표 용지는 다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선관위는 사고가 난 투표소에서 확인 결과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사전투표함 내의 회송용 봉투 개수가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용지는 없고 외부에서 대기하던 선거인 모두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 투표자들이 몰리면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다리는 줄이 외부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선거일 동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투표가 남은 상황이니까 이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모두 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주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며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사소한 실수도 생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선관위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 적극 해명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무작위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등 선거관리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팩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단일화 신경전,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막판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는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전 그제가 사실상 이제 마지막 기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거절하면서 결국 3자 구도로 지금 사전투표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사전투표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 그럼에도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불을 지피면서 단일화 여지를 남겨두곤 있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계속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양측의 단일화와 관련한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어제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단일화 관련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자신도 캠프 측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엊그제 저녁에는 유세에 집중했는데 토론 조율을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20%가 넘는 국민이 투표를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단일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가 물 건너갔고 명분 없는 공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이고 그것도 모자라 제3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표나 얻어 보려는 구걸 정치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이슈픽 사전투표 소식, 부실관리, 논란 문제 그리고 단일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트 3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리투아니아에서 국회의장과 총리를 잇따라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핀테크 등 미래산업과 방산협력, 인적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관계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이면 수교 35주년을 맞는 리투아니아와 협력 관계 증진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스크베른 앨리스 국회의장과 팔루치카스 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갖고 핀테크와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리투아니아가 EU 핀테크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상호 대사관 개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의회 간 교류와 함께 인적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바이오, 방산, 핀테크와 레이저 같은 영역에서 서로의 강점을 살린 협력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많은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한글과 태권도를 배우고 K-팝과 한식을 즐긴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사실입니다. 우 의장은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 납기 경쟁력이 뛰어나 리투아니아가 자주 국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리투아니아 최고위급 인사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안타칼니스 국립묘지를 찾아 자유수호자 추모비에 헌화하는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발트 3국 순방을 모두 마치고 귀국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은 역대 최장지각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후보들은 급박한 조기 대선 일정과 경선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집 내용을 한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를 실현해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결코 그들의 귀한, 윤석열의 귀한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철회했던 대법관 증언도 공약집에 담겼는데 구체적인 증언 규모는 담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은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10% 감축해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습니다. 사법방해제도 신설해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걸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과 관련해선 규제혁신처를 새로 만들어 체계적인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부패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 공약집 없이 홈페이지에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통폐합을 내세우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낸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과학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연금 재정 분리와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그리고 주택세금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는데 0%대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과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게 이번 대선 이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오늘 정책협약식을 갖고 향후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추진할 7대 국정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정책협약식에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으로의 전환, AI 첨단 기술 국가 전략과 국익 중심의 한반도 평화 전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첫 합동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일당 독재 민주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독을 걸지 못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대선 막판 전략입니다. 조금 전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사전투표가 모두 종료가 됐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사전투표가 완료된 오늘까지 현장에서 치열한 유세를 펼친 후보들. 대선 후보들이 보여준 동선 자체가 선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남은 기간은 4일, 후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득하게 꽃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하시든지 본투표를 하시든지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준석 사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사번.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회장이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소 해냈습니다. 프랑스에 보면은 시위하고 만나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런 기회라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21대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마지막으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1강, 1중, 1약의 흐름이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3자 구도로 치러진 대선은 총 5번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대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1강, 1중, 1약 판세 선거는 14대와 17대 대선이 꼽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강했던 17대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48%대 득표율을 거두며 승리를 가져갔었죠. 14대 대선도 선거 초반부터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었는데요. 투표 결과 김영삼 후보가 41%대로 당선됐었습니다. 3자 구도에서 3위에 그쳤지만 가장 많은 득표율을 가진 경우는 13대 대선 때였는데요. 당시 김대중 후보는 27%대 득표율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도 3자 대결로 굳어지면서 새 후보의 득표율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3자 구도에 대한 각 캠프의 셈법은 좀 달라 보입니다. 단일화라는 것도 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돼봤자 그게 표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어서 표에 최대한 다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쪽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실제로는 정권 교체라는 대세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나 이런 것을 가서 보면은 민심은 확실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꾸준한 거북이가 자만에 빠진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당선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최대한 높은 득표율이 나오는 게 사실 의미가 있겠죠.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의 필요성, 작게는 보수 진영의 어떤 개혁과 개편 이런 동력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는 결국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그 뒤를 추격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김문수 후보, 또 압도적 새로움을 내세우며 한국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이준석 후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 새 후보의 막판 전략은 유권자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전의 대변인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원래 그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장강 콤비로 활약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정강 콤비네요. 네, 영광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전까지 여기에 고정으로 나오다가 이제 개편을 하면서 내려갔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 반가워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금 대선이 코앞이라서 바로 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열기가 뜨거웠던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5시 현재 기준으로 32.95%입니다. 양 진영의 해석은 다른데요. 민주당은 이게 바로 내란 심판의 민심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물 독재를 막겠다라는 의지다. 자, 이렇게 각각 발표를 했는데 자, 먼저 정은혜 전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게 바로 내란 심판의 민심이다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두 가지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 내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괴물 독재와 맞서 싸우겠다 뭐 했는데 괴물이 누굽니까? 저는 사실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누구에게 투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헌법 파괴와 삼권 분립 훼손 또 검사 독재를 주장했던 또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민심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에 대한 투표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투표를 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그 투표율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전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높기도 한데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더 좀 흥미롭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짙은 종로, 은평, 성북, 강북, 도봉, 관악 이 지역들이 굉장히 20%를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같은 경우는 14%대, 그래서 10% 중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남이나 전북, 광주 이런 경우는 3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대구나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2022년 선거보다 떨어진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투표에 대한 그런 참여도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증명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사전투표율도 다르고 그리고 보통 그 사전투표율이 높을 때 민주당 쪽 후보에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들어볼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직 6시까지의 집계는 되지 않았고 5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는 한 2%포인트 정도 좀 떨어졌거든요. 어저께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도 열기가 더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주말을 끼지 않았어요. 목요일, 금요일, 평일에 하다 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리 투표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 투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보수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들 여기에 있어서의 사전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오늘 5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인데 무려 54%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4%에 불과했어요.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보수 지지층이 투표소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좀 나와주십시오. 나와야 이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뉴스에서 크게 나오는 것처럼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오후 계속 선관위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관리가 부실했다.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전투표를 했었던 신촌에서는 심지어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건물 밖에 나와서 뭐 식사를 하고 왔다라든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대치동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공무원이 본인 남편의 그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에 한번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오신 것이 아닌가. 다만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나오셔서 한 표를 행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요. 강원과 충청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돌았습니다. 그간의 이 후보들의 유세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장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선택과 집중, 이준석 후보는 2030 청년층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유세 전략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흘이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의 유세 계획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정은혜 전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통합과 화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연 확장이라기보다는 전국을 고루 돌면서 민생의 균열을 메꾸는 그런 광폭 행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누구를 반대할 것인가라는 입장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각 지역을 돌며 그 지역에 맞춤 공약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중도 보수의 결집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선택과 집중이 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또 배제와 회피가 있지 않았느냐. 자기를 외면하고 아니면 자기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은 가지 않고 전통적인 지지층만 맴돌면서 그 지역을 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장보다는 과거에 대한 반복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학가를 돌면서 뭐 청년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를 갔더라고요. 아, 이준석 후보가요? 네네. 근데 중앙대에서는 의혈 중앙에 혐오 정치 발붙일 곳 없다. 이런 피켓을 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지금 뜻이죠? 저희 또 중앙대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또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학생들과 선배들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런 학교에서 지금 혐오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혐오 정치를 설파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여기는 발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대학가를 도는 것이 오히려 2030의 반대를 더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보여지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오히려 더 분열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해서 그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략 자체도 저는 지금 실패했다고 봅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지지해봤던 그 특정 층을 대상으로 이번에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상 지난 대선이 끝나고 0.7%포인트 차로 떨어진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에서는 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선대위로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 연임까지도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경선 이전부터 부산에 가서도 뭐 새로운 북극 항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그 대선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가 당 입장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고 경선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여기에서 굉장한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TK와 PK 지역에서의 저희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조차도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통합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 당 내의 통합을 전통적 지지층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TK와 PK 지역을 좀 중심으로 돌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5.18 때는 행사 주최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행사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광주 지역을 찾았었고 본인이 광주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었던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김문수 후보가 이제야 내기 시작했었던 것이거든요. 최근에 8명 중에 1명이었을 때는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으로 분류가 됐던 게 김문수 후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도적인 목소리들을 내면서 사전투표도 실상은 후보였을 때, 경선 후보였을 때는 폐지가 공약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 얘기했듯이 본인이 사전투표장에 딸과 함께 가기도 했었고 지지층에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까지도 났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2차례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은 계속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TK, PK 지역을 워낙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거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오찬하고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중도 측에서는 약간 왜 이건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 스스로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층들을 위한 만남들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도 워낙 남은 시간이 그렇죠. 없었고 그리고 또 지금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지지 기반을 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흘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이 선거 전략 좀 어떻게 흘러갈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근데 오히려 강전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의 대통령 후보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수년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준비를 했는데 특히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물론 현장을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요. 뭐 어르신들과 청년들도 만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일정들을 봤을 때는 뭐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 산업들 또 문화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책적인 메시지 그리고 공약과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즉시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나 많이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치인들로 구성된 저희 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부들을 통해서 준비된 전략들, 준비된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한 국민에 대한 그런 신뢰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남은 기간에는 수도권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좀 흩어져 있던 민심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이나 또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문수 그러니까 후보도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대선에 후보로 나왔었고 민주당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에서부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 국민들께서 이미 알게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본인이 AI 강국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관련해서 100조 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3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3가지가 아니라 1가지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실실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본인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문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토론회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커피 원두 120원 논란, 그 원가가 12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호텔 경제학 논란, 그리고 거북선 웨이브파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상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다면 사과한다고 그냥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에 대해서 아니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게 바보인 거죠.
호텔 경제야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국민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께 강압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자세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과연 준비가 된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 이번 토론에 3번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못했다. 특히 마지막에 3번째 토론에 있어서는 어떠한 혐오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셨거든요. 기대만큼 가지 못했던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유세 전략에 대해서 듣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좀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공격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을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인수위가 없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너는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일본 편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공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좀 다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저는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도요 이 단일화라는 말이 사라지지가 않은 것 같네요. 오늘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김재원 비서실장과 이준석 후보 간에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결국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단일화 무산된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당에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3자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했고 어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끝났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저께도 밤에 지방에서 유세를 하고 KTX를 타고 올라와서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국회 회관에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소에 없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단일화가 되면서 정말로 원팀이 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신당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함께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극적인 단일화가 있다라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를 보았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쳤을 때 이재명을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청개구리 심리를 건드린다고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할 거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었을 때 그것 봐라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극적인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극적이라는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지층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와 뜻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에서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표 계산, 돈 계산. 네. 표 계산은요. 득표율 계산기 두드리면서 둘이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국민을 정말 표로 보는 행위고요. 돈 계산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15%가 넘어야 전액을 보전받고 10%가 넘어가야 반액을 보전받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차 TV 토론 이후에는 10%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은 필요하고 표는 안 나오고 후보직은 유지하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또 갈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또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동문서답하면서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저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는
이 속내를 정말 알 수는 없지만 단일화라는 카드가 지금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다. 남아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셔서 저는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 각 당 선대위에서 지금 특히나 강조하는 게 바로 입조심이죠. 이번 대선 마지막에 막바지에 설화가 또 터졌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발언에 이어서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관련 발언을 놓고 지금 각 당에서 공세가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본투표가 남았고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민심 향방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번 대선에도 이 말실수가 과연 최대 변수가 될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정치라는 게 또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 후보 TV 토론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TV 토론을 같이 시청했고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딸아이가 한 10분, 20분 정도 토론을 보다가 졸리다면서 이제 자러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아이를 재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 방송을 제가 끝까지 봤다라고 한다면 저희 딸아이가 그 방송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는 데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에도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셨군요. 네, 가장 중요한 공적인 책임의식과 저는 통제력을 잃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때는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조심, 말조심,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타인을 도구로 삼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자극과 분노로 관심을 이끌려는 태도는 굉장히 저는 국민을 장난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저는 전직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재명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저는 국회에서도 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헌정회 지금 규정도 한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회에서도 영원히 저는 제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가족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국민들께서 대부분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된 이유도 저는 배우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이재명 대표의 아들의 뭐 공소장과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 이거를 사실상 그 토론에서 먼저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들이 맞습니까? 아들이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워딩이 나와버리니까 모두가 너무 당황한 것이죠. 그게 누가 한 이야기인지조차도 처음에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이 형태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로서 모욕감을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사과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인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께서 아직 여기에 대한 좀 분노랄까요? 이런 것들이 누그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 실제로 그 아들이 더 심한 형태의 말로써 댓글을 작성을 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근데 어저께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해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성 혐오가 아니라 남성 혐오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는데 댓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이니까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사과 메시지가 잠깐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상습 도박 의혹입니다. 이분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39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저 나이에 390만 원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들에 대한 재산 신고가 들어갔는데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에 나온 걸 보면 707회 정도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홀덤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 들어간 돈이 2억 3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준석 후보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뭐 남성 혐오니까 괜찮다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보다는 정책적인 사과와 그리고 해명, 이 판돈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은혜 의원께 짧게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이준석 후보의 언행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물론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일본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고문을 했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했죠. 제가 공중파에 수백 명, 수천만 명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그 고문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능력이고 품격이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여성 공약을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가부 존폐 유보적인 김문수 후보는 여성 노동자들 목소리를 담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그 여성과 성평등 의제가 후퇴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퇴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당에서도 정책들을 준비했고 민주당에서도 정책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설화 그리고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설란영 여사에 대한 그런 비하하는 발언들, 여성과 노동자, 노인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좀 바랜 것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저희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길지 않게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부분근로자 대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성들이 여성과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 스스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현재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를 해서 지금 여성들의 문제는 경력 단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성평등 가족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간판만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걸 바로잡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는 뭐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 포용적인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저는 김문수 후보의 뭐 정책들도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깊이 있는 철학과 고민이 없는 정책들이 많아 보였고 가장 큰 거죠.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안양에서 유세를 할 때 출산 지원금을 한꺼번에 주면 혹시 엄마가 그걸 가지고 다른데 혹시 뭐 주식에 넣었다가 다 들어먹고 이러면 애 못 키우잖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데요. 첫 번째로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운다. 뭐 이런 잘못된 관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소소히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뭐 아이에게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모를 무책임한 모습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 마지막으로 혹시 발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대선을 또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마무리됐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가 있는 것이고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뭐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다 나와주셨고 이게 소중한 한 표를 모두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보면은 정말 신분, 뭐 계층, 뭐 어떤 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한 표의 가치가 보통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6천만 원 그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다 끝나서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